예, 이번 차시는 회계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 회계분석에서 인과관계, 그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계선을 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표는 광고비와 판매액을 우리가 매번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해놓은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고 광고가 매출 증가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또 광고비 1,000만 원당 매출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즉 광고비 1,000만 원을 들이면 매출을 얼마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 우리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달에 만약에 우리가 광고비를 7,500만 원을 지출한다면 다음 달 매출은 우리가 얼마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회기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경영을 전공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회기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차시를 통해서 회계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고요. 이후 실습 차시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회계 모형을 우리가 만들고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한번 학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회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함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x가 y로 대응되는 규칙을 우리가 함수 f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이 함수가 자동으로 뭔가 내부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 y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풋, 투입이고 이게 아웃풋이니까 어떻습니까? 일종의 이제 기계와 같은 겁니다. 그죠? 일종의 기계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이런 이 현상에 대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투입물만 해놓으면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줄 테니까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모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회귀 분석을 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풋을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 이 아웃풋을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변수가 이 x라고 하는 이 독립변수가 y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크기를 가지는지 또는 이 x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들 중에 각각의 영향력들이 어떤 것들이 더 높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독립변수, 종속변수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변수는 우리가 설명변수라고도 하고요. 종속변수는 반응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되는, 원인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변수 혹은 설명변수라고 얘기하고 결과로서 사용하는 변수를 우리는 종속변수, 반응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사례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광고 횟수라는 원인을 통해서, 요인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액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리가 한다면 이 광고 횟수는 독립변수, 매출액은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또 제조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량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아마 생산 관리 시간에 생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할 때 제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조 환경이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흡연량이 많아지면 폐암에 영향을 준다.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흡연량이 원인이고 폐암이 결과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 소비량과 폐암 환자 수, 뭐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변수 간의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함수식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함수식을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지금부터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무게와 키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싶고 우리는 이런 이제 함수식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몸무게가 독립변수고 키를 예측한, 즉 우리가 몸무게를 알면 이 사람 키가 얼마였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함수 F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만들 테니까, 뭐 학생들 한 500명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의 어떤 몸무게와 키, 몸무게는 50kg인데, 키는 뭐 170cm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학생, 두 번째 학생은 몸무게가 60kg이고, 키가 175cm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좌표 평면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몸무게 X라고 하는 축과 키 Y라고 하는 축을 가지고 이렇게 몸무게, 뭐 예를 들어서 50kg, 키 170cm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을 점으로 다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산점도라고 얘기를 하고, 산점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차시에서 데이터 시각적 표현에서 우리가 학습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점도를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귀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산점도, 이런 점들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해, 가장 잘 나타내는 이런 직선을 하나 긋겠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회귀선을 긋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직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점들의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직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회귀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선들이 여러 가지로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들 중에 이 점들의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선은 어떤 선일까요? 라는 답에 우리가,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겠죠. 예, 그 선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찾을 텐데, 그 선을 찾기 전에 이제 이 점들과 또는 우리가 만약에 이 점들의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직선을 나타낸다고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수학적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yi라고 얘기하는 것은 i 번째 데이터의 y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들이 될 텐데 이 데이터들 i 번째 데이터를 우리가 임의로 지정했을 때 이 i 번째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 직선이 우리가 이제 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yi 햇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선을 보통 우리는 y는 a 플러스 bx의 형태로 나타낸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a를 베타 제로라고 표현했고 이 b를 베타 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어, 각각의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이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제 점들은 어떻습니까? 이 직선하고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지 말고 음, 우리가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라고 하는 이 점에서부터 임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간격들을 우리는 엡실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실제 점들의 값인 yi는 우리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라고 얘기하는 이 직선에서 엡실론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직선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yi 햇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yi와 yi 햇이라고 이렇게 모자를 씌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계학에서 모자를 씌우는 건 뭐냐면 예측치를 나타낼 때 우리는 yi 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직선 하나 그으면 이 지점에서 실제 데이터는 이 점인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예측을 할 때는 이 직선에 있는 식을 가지고 이용을 할 테니까 이 값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예측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yi 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 점들의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직선을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최소 제곱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최소 제곱법이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알아볼 테고 용어 하나를 정의를 하고 있죠. 잔차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기선과 관측지들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다 점들입니다. 이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의 분포를 잘 설명해 준 직선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회기선이라고 얘기할 거고,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yi 햇선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했는데, 실제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한번 봅시다. 실제는 이 점의 y 값은 yi라는 값을 가질 테고, 이 회기 직선상에서는 yi 햇이라는 값을 가지겠죠. 요 값만큼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차이. 이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잔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잔차들이 이 정도 잔차를 가지고 요 정도 잔차를 가지고 요 정도 잔차를 가지고 요 정도 요만큼의 오차인거죠. 일종의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이 차이들을 최소화시키는 직선이 이 점들의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잔차들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해피는 왜 또 제곱을 했느냐? 잘 보면 이 잔차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테고, 이 잔차는 마이너스가 될 테고, 이 잔차는 플러스가 될 테고, 이건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직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전체가 플러스고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떻습니까? 이걸 다 나중에 더하면 더하기 빼기가 상쇄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절대치를 씌우거나 아니면 제곱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제곱하는 걸 좀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차들을 제곱을 해서 얘들 더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직선을 찾으면 우리는 그것이 이 점들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최소 제곱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잔차를 우리는 엡실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잔 말이죠. 그러면 각 점에서의 엡실론, 얘를 최소화시키는, 얘들의 잔차를 다 더한 게 이제 시그마 테니까, 다 더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직선 찾으면 되겠네요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식을 엡실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잔차는 실제치에서 예측치의 차이니까 실제치는 우리가 yi라고 표현을 했고, 예측치는 yi hat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 다시 대입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점들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직선을 찾으면 되겠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 직선을 찾을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전차를 이제 절대값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없앴는데 절대값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죠? 불편하고 또 수학적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이유로 우리가 제곱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미분을 했을 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이런 목적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값을 쓰지 말고 차라리 제곱을 쓰자. 어차피 뭐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제곱을 사용을 해서 잔차들의 제곱을 다 더해서 최소화시키는 그런 직선을 찾으면 되겠네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고쳐 쓸 수가 있을 테고 뭐 엡실론 전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yi에서 yi s를 뺀 거니까 이것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써도 동일한 논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i 햇선 아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적었냐면 yi 햇선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다라고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다시 적어준 겁니다. 그러면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 전체의 제곱을 다 더한 것, 각 점들마다 계산이 될 테니까 각 점들마다 계산된 모든 값을 더해서 최소화시키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직선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베타 제로와 베타 1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 제로와 베타 1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식을 잘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이죠. 그죠? 2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베타 제로와 베타 1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베타 제로와 베타 1에 대한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미니멈 최소값을 구하는 최소값은 1차 미분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1차 미분을 해서 0으로 만드는 그 베타 제로와 베타 1의 값을 만들어 찾아버리면 그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을 최소값을 나타내는 베타 제로와 베타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식을 이 도출 과정과 공식을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고 암기하고 뭐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원리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엡실론 잔차들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은 yi 해선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라고 우리가 직선의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의 식을 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베타 제로와 베타 1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베타 제로와 베타 1 값을 구하세요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될 테고요. 엡실론 i를 다시 쓰면 yi-yi 해수로 바꾸실 수 있을 테고 yi 해수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니까 다시 이 안에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i로 고쳐서 요 식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그런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건 뭐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만약에 E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E를 베타 제로에 대해서 1차 미분한 값이 이렇게 될 테고요. 이걸 0으로 만드는 베타 제로 베타 1. 그 다음에 이 E를 베타 1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드는 베타 제로. 어떻습니까? 베타 제로, 베타 1, 베타 제로, 베타 1에 대해서 방정식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식을 풀어서 구하면 베타 제로는 y바 마이너스 베타 1 x바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베타 1은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분의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yi 마이너스 y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냥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평균값이지 않습니까? 그죠? 평균값이니까. 이 평균값들은 우리 뭐 다 구할 수 있고, 이 xi, yi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각의 데이터의 x값과 y값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빼기하고 곱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되는 값들이기 때문에 베타1과 베타0를 구하는 게 그닥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우리는 쉽게 베타0와 베타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점들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회귀 분석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귀선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점들의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거였고, 그 직선의 방정식을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그 논리를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